결혼식 당일, 약혼자와 그의 애인이 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그는 한밤중에 저를 쫓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의 시간은 오후 2시에서 5시 47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구청 혼인신고과 건물, 그 회색빛 작은 문 앞에는 저 혼자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오후에 환호하며 들어갔다가 붉은 혼인신고서를 들고 얼굴을 붉히며 나오던 커플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죠. 경비 아저씨는 옆문을 잠그고 저를 몇 번이나 쳐다보시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다가오셨습니다. 아가씨, 벌써 퇴근 시간이에요. 기다리던 사람은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요, 응. 해가 다 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길이 막혔을 수도 있어요. 길이 막혔다는 이 변명은 저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도심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막힐 리 없으니까요.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관리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불어오자 이미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골랐던 하얀 원피스는 이제 너무 얇게 느껴졌죠. 종아리가 뻣뻣하게 굳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고 도로 모퉁이 방향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와 지훈이의 마지막 대화는 오전 10시에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 다 챙겼어? 나 출발해. 라고 묻자 그가 걱정 마. 자기, 다 챙겼어. 회사에 급한 일이 잠깐 생겨서 처리하고 바로 갈게. 기다려. 라고 답했죠. 그 후 저는 1시간마다 한 번씩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나중에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천천히 조여드는 듯 차갑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에 붙잡혔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지훈이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바쁘게 일하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 서류 하나 챙길 시간도, 저에게 문자 한 통 보낼 시간도 없었을까요? 하늘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켜지면서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퇴근하셨습니다. 작은 전동차를 타고 떠나기 전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희망은 바람 속 촛불처럼 흔들리다 마침내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다리를 움직여 옆 화단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SNS를 열어 피드를 내리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바로 3분 전 지훈이 회사 동업자이자 우리의 공통된 친구인 민준이가 게시물을 올렸더군요. 위치는 도심의 유명한 바였고 글은 지훈이 형 기분 좋네 였습니다.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조명은 어두웠지만 배경은 바의 환상적인 조명과 흔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진 중앙에는 지훈이의 얼굴과 빨간 홀터넥 드레스를 입은 몸매 좋은 여자가 매우 가깝게 붙어 있었죠. 두 사람의 입술은 거의 닿을 듯한 아슬아슬한 자세였고 지훈이의 손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진 각도가 교묘해서 지훈이의 표정 전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입꼬리가 올라간 호선은 제가 아는 일 때문에 늘 미간을 찌푸리던 그 남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 21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아주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화면이 저절로 꺼졌다가 제가 다시 켜기를 반복했죠. 얼굴에 젖은 느낌이 들어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길이 막힌 것도 아니고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것도 아니고 일에 얽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우리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이날, 그는 바에서 다른 여자와 이런 식으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24살부터 29살까지 제 가장 아름다운 5년을 그에게 온 마음을 다해 바쳤습니다. 그와 함께 월세방에서 살았고 까다로운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을 도왔고 그가 자금난에 시달릴 때 제 모든 저축을 내어주었으며 심지어 병든 그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상승세에 있던 직업까지 그만두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겨우 이것이었나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마음속에 텅 비고 황량한 공허함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주위에는 작은 날벌레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얼굴을 한번 훔치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뻣뻣해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그 작은 건물에 등을 돌린 채 한 걸음 한 걸음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결혼식 서류를 담으려던 결혼이라는 글자가 찍힌 작은 붉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멈춰섰다가 그것을 구겨서 던져 넣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서 둔탁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제 어리석은 사랑과 기대의 마지막 메아리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집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불 켜는 것을 잊은 채 문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냈습니다. 민준이가 그 게시물을 삭제했더군요. 아마 누가 제가 친구 목록에 있다는 것을 알려줬겠죠. 삭제하면 뭐 하나요? 저는 이미 다 봤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이죠. 심장 부근은 먹먹해져서 더 이상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무겁게 아래로 가라앉는 피로감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바닥에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복도에서 퇴근하는 이웃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말이죠. 그 소리들이 바늘처럼 저를 살짝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 불을 켰습니다. 눈부신 빛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방 안에는 어젯밤 오늘을 위해 준비했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다림질해 둔 그의 셔츠가, 탁자 위에는 결혼식 답례품 샘플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가 직접 썼다가 아직 붙이지 못한 결혼 축하 장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들이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탁자 쪽으로 가서 그 결혼 축하 장식들을 집어 들었습니다. 붉은 종이가 너무나도 선명해서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한 조각 한 조각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샘플들, 청첩장 인쇄본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여 쓰레기 봉투에 한꺼번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지훈이가 여기 남겨둔 옷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그의 아파트에 있었지만 저는 그의 잠옷 몇 벌과 갈아입을 옷 몇 벌을 찾아 종이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밀봉하고 벽 모퉁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맨 아래 칸에 있는 잠긴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몇 년간 지훈이 모르게 모아둔 비상금 통장과 몇 장의 은행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당분간 버틸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남겨주신 작은 아파트의 것이었습니다. 남쪽 해변 도시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계속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구체적인 주소는 말하지 않고 그냥 고향에 있는 집이라고만 했죠. 맨 아래에는 봉투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항공권 예약 확인서 2장이 들어 있었죠. 한 장은 오늘 밤 11시 55분 그 해변 도시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의 일반석 티켓이었고 다른 한 장은 3개월 후에 돌아오는 티켓이었지만 변경이나 환불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2장의 티켓은 2달 전 제가 홀린 듯이 예매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훈이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보름 내내 저에게 짜증을 냈었죠. 우리는 크게 싸웠고 그는 정말 듣기 싫은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이렇게 됐을 거라면서요.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이 2장의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마치 유치한 항의 같기도 했고 저 자신에게 허황된 도피처를 남겨두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화해했고 그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잊었고 비행기표도 계속 환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2장의 예약 확인서를 보며 마음속이 싸늘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는 이미 불안했고 저 자신을 위한 도피 경로를 준비해 두었나 봅니다. 잘 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웨딩 컨설팅 업체에 먼저 전화했습니다. 상대방은 매우 놀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취소하고 모든 손실은 계약금에서 공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호텔,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진작가였습니다.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 모든 예약을 취소한다고 담담하게 알렸습니다. 상대방이 이유를 묻자 저는 그저 계획이 변경되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신혼집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했던 은행 지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은 지훈이 명의로 주로 구매했지만 저도 공동상환 계약에 서명했었죠. 저는 공동상환인 자격을 철회하고 싶다고 말하며 지훈이의 외도 증거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의 SNS 게시물 스크린샷을 추가 자료로 보관해 두었으니까요. 지점장은 전화 저편에서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검토가 필요하지만 상황이 특수하니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해서 결혼을 위해 임시로 계약했던 아직 입주하지 못한 새 아파트 전세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계약금은 포기했죠. 한 통 한 통의 전화는 마치 제가 5년 동안 쌓아 올린 미래라는 이름의 블록성을 제 손으로 해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조각을 해체할 때마다 마음은 텅 비어갔지만 동시에 한 뼘 더 단단해졌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났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신혼여행을 위해 챙겨두었던 캐리어를 꺼내 필요한 옷까지, 신분증, 그 서류 봉투, 그리고 노트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이 붉게 붓고 얼굴이 창백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품을 꺼내 공들여 연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눈썹, 아이라인, 립스틱,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저는 좀 더 단정하게 떠나고 싶었습니다. 밤 10시 정각, 제가 부른 택시가 아래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살았던 이 작은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기에는 너무 많은 추억들이 있었죠.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이제는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미련 없이 캐리어를 끌고 문을 닫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지훈이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이름과 사진, 제가 익숙하고 한때는 너무나도 잘생겼다고 생각했던 얼굴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10여 초 동안 그것을 쳐다보다가 자동으로 끊어지게 두었습니다.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지만 저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핸드폰을 껐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공항은 불빛으로 환했고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탑승권을 받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여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밖으로는 비행기들이 뜨고 내렸습니다. 11시 40분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꺼내 잠시 생각하다가 대기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미리 준비해둔 다른 무기명 유심칩을 꺼내 끼웠습니다. 방송에서는 마지막 탑승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탑승교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남쪽의 공기는 습하고 따뜻하여 북쪽의 건조한 가을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그 작은 아파트가 있는 단지로 향했습니다.
집은 줄곧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젊은 부부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세입자가 이사 나갔고 중개업소에서 다시 세를 놓을지 물었을 때 저는 결혼 준비로 바빠서 당분간 비워두세요라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마치 운명적인 배치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 비워둔 듯 희미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방 2개와 거실, 주방이 있었고 인테리어는 간단했지만 깔끔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구들은 모두 방진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거실 커튼을 걷자 멀리 어렴풋이 어두운 바다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피로가 조수처럼 밀려왔지만 신경은 여전히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 침대 프레임을 간단히 닫고 가져온 침대 시트를 깔고는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잠 못 이룰 줄 알았는데 거의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커튼 틈새로 비치는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침대에 누워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몇 초 동안 멍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어제의 기억이 차가운 조수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구청 앞에서의 기나긴 기다림, SNS 속 그 눈에 거슬리는 사진, 갈기갈기 찢긴 결혼 축하 장식, 한밤중의 비행,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갑작스러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어제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일어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진 천을 모두 걷어내고 가구를 닦고 쓸고 닦는 기계적인 노동은 잠시나마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바쁘게 움직이자 작은 아파트는 마침내 약간의 온기를 띄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단지 입구 슈퍼에서 국수, 달걀, 채소를 좀 사와서 직접 맑은 국물 국수를 끓였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한 입 한 입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은 평범했지만 저는 아주 진지하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먹어야 하고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밤에 노트북을 켜고 핸드폰 핫스팟에 연결했습니다. 새 유심칩은 이미 끼워져 있었지만 통신사에서 보낸 환영 메시지 외에는 고요했습니다. 옛 세상은 정말로 제 뒤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제 저축으로 한동안 버틸 수는 있지만 마냥 쓰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집은 도시 남쪽에 있는 신흥 테크노파크 근처에 있어서 일자리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이력서 제출을 마치고 홀린 듯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옛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역시나 읽지 않은 메일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은 스팸 광고였지만 가장 최근에 온 몇 통의 발신인은 모두 지훈이었습니다. 시간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였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전화 받아줄래? 그건 오해야.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고객이 데려온 여자애가 술 취해서 장난친 거야. 민준이가 몰래 찍은 거라고. 내 마음속엔 너밖에 없어. 전화 받아줘. 서연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집에도 안 오고 전화도 꺼져 있고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서연아, 그만 좀 해. 결혼식 청첩장도 다 보냈고 호텔이랑 웨딩 컨설팅도 다 예약했는데 네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양가 어른들한테는 어쩌고? 무슨 일이든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간절한 애원에서 변명, 그리고 짜증 섞인 비난으로 변해가는 어조였습니다. 저는 이 글들을 보며 마음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는 술 취해서 장난친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제가 그저 장난치는 것이고 떠나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체 무엇을 망쳐버렸는지조차 첫 순간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수신함을 비운 뒤 이 이메일 주소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덕질용으로 쓰던 SNS 부계정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공통된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몇 명 있었던 이 부계정에서 저는 더 풍부한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그바 사진 아래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댓글을 달았고, 민준이는 농담이야. 다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지훈이 형 마음속엔 서연이 형수님밖에 없어라고 답했지만 아무도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을 올렸는데 흐릿했지만 모두 지훈이와 그 빨간 드레스 여자의 친밀한 행동을 보여주었고 결코 평범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익명으로 듣자 하니 저 여자 맞은편 회사의 새로운 홍보팀장이라던데 지훈이네가 요즘 그 회사 프로젝트 따려고 한다더라고 썼습니다. 단순히 술 취해서 장난친 것이 아니라 이익과 비즈니스까지 얽혀 있었다니 정말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웹페이지를 닫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바다 향기를 싣고 불어와 촉촉하고 시원했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은 강물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누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5년과 실패한 결혼식을 겪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죠. 잘 됐습니다. 깨끗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핸드폰이 새 번호로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지역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되십니까? 해정테크 인사팀입니다. 행정팀장 지원 이력서를 잘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면접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1초 동안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새 직장은 매우 바빴습니다. 해정테크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견기업이었고 행정팀장 자리는 인원 채용, 행사 기획부터 일부 대외 업무까지 온갖 잡다한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바쁜 것은 좋은 약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저렴한 공유 자전거를 빌려 도시의 길을 익혔습니다. 주말에는 해변을 걷거나 물결을 감상하고 집에서는 요리책을 연구하며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 시도하지 못했던 복잡한 요리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삶은 태엽을 감은 듯 규칙적이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옛 번호의 핸드폰은 가끔 충전해서 켜보면 지훈이의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했지만 나중에는 통곡하며 애원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어조가 공포에 질린 듯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널 찾을 수가 없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미칠 것 같아. 전화 좀 받아줘, 제발.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네가 필요해. 서연아, 너 정말 독하다.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돌아와줘. 우리 결혼하자. 당장 결혼할게. 내 말이라면 뭐든지 들을게. 마지막 몇 통은 심지어 새벽 3, 4시에 온 것으로 술 취한 광기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필요로 할 때만 서연하였고 사고를 치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 현모양처가 생각났던 것이죠. 아쉽게도 저는 더 이상 그를 조건 없이 덮어주던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고 그 메시지들이 깊은 바닷속 돌처럼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태풍 경보가 오후에 발효되었고 밤이 되자 정말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창문은 빗방울에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얻어맞았고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바람과 비 속에서 가로등만이 희미한 노란빛을 흔들며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씻고 소파에 앉아 오래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 할 때 갑자기 급하고 둔탁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쾅. 벨소리가 아니라 주먹으로 문을 직접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폭풍 우 소리 속에서 더욱 튀고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누가 오는 거지? 여기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설마 관리사무소인가? 저는 살금살금 문 뒤로 가서 현관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켜져 있었고 문 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초라하게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머리카락 끝과 턱에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현관문 구멍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구멍을 통해 저를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지훈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지? 이 주소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서연아, 서연아,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문 열어, 제발. 지훈이의 절규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빗소리와 섞여 처절한 광기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다시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문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마치 귀신처럼 끈질기게 따라붙는 짜증과 역겨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귀신 같지? 저는 소리내지 않고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문 앞에 CCTV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사 온 뒤 가장 먼저 스마트 도어폰과 CCTV를 설치했으니까요. 화면 속 지훈이의 모습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그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비싼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신발에도 흙이 잔뜩 묻어 있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폭풍이 빗줄기를 휘감아 복도를 휩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나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딱 한 번만,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고 몸은 휘청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날 미워하는 것 알아. 날 때려도 좋고 욕해도 좋아. 하지만 이렇게 숨지 마. 회사 완전히 망했어. 다들 날 고소할 거라고. 서연아, 이제 너만이 날 도울 수 있어. 우리 5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날 좀 도와줘. 역시나 감정을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사를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당직자에게 전화해서 그를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훈이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어깨는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추워서 떨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됐어. 내가 한순간 미쳤었지. 그의 끊어지는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우리 결혼하자. 앞으로는 꼭 너한테 잘할게. 너한테만 잘할게. 대사는 여전히 그 대사들이었지만 폐인처럼 망가진 그의 모습과 어우러져 더욱 위선적이고 우스꽝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고 CCTV 화면 속 문 밖에 웅크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도 이렇게 비 오는 날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제 기숙사 건물 아래 서서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었죠. 시간이 흘러 장면은 재현되었지만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에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섬광처럼 번뜩이는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가 다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업무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새 핸드폰이었죠. 주소록을 뒤져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가더니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낮고 온화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이 밤중에 안 자고 무슨 일 있어? 저는 숨을 들이쉬고 가능한 한 목소리가 침착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빠, 지금 여기로 와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일이 좀 생겼어.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이내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알았어. 20분 안에 도착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문 뒤로 가서 현관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널브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흙탕처럼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고 그의 천둥 같은 노크와 흐느낌에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냈다는 사실 때문에 생겼던 당황스러움은 점차 차가운 침착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문 밖의 울음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지다가 이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바람과 비의 포효, 그리고 지훈이의 거칠고 힘든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습니다. 저는 문에서 멀지 않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의 시간을 바라봤습니다. 18분, 19분, 복도에서 묵직하고 힘찬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바람과 비, 그리고 좌절의 소음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문 밖에서 멈추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지훈이도 뭔가 감지한 듯 몸을 비틀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채 멍한 눈으로 발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훈이가 차가운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믿을 수 없는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문 밖의 센서등이 우뚝 선 한 남자의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 뒤로 가서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즉시 문을 열지 않고 문 밖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왔어? 응. 문 밖에서 오빠의 간결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깍 소리와 함께 문고리를 돌려 문을 천천히 안으로 당겨 열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과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빛이 교차하며 문 앞 공간을 비췄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 밖에 서 있는 제 오빠 성현이었습니다. 그는 잘 재단된 어두운 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아직 털어내지 못한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고 안경 너머의 눈은 날카롭고 깊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심지어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보온병의 일부가 살짝 보였습니다. 마치 오는 길에 야식을 사온 것처럼요. 그리고 그의 발치에는 방금 전까지 진흙탕처럼 널브러져 있던 지훈이가 지금은 극도로 일그러진 자세로 반쯤 바닥에 몸을 지탱한 채 고개를 들고 성현 오빠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거의 찢어질 듯 크게 뜨여 있었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의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귀신이라도 본 듯한 사무치는 공포와 망연자실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고 있었는데 방금 비를 맞았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성현 오빠의 시선은 바닥의 지훈이를 담담하게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길가에서 실수로 밟은 진흙덩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오직 차가운 관찰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 안에 저를 바라보자 그제야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는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오빠. 성현 오빠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훈이 옆을 지나갈 때 일부러 피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넘어가듯이 지나쳤습니다. 마치 바닥에 있는 그 사람 모양의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성현 오빠의 모습이 완전히 집 안으로 들어서고 빛이 다시 각도를 조절하는 순간 저는 지훈이의 동공이 맹렬하게 수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닥을 지탱하던 팔의 힘이 풀리면서 털썩 소리와 함께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힘없이 바닥에 부딪히기까지 했죠. 그는 그곳에 완전히 모든 지지력을 잃은 물컹한 진흙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떨림마저 미약해졌고 그저 텅 비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성현 오빠의 등과 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마치 눈앞에 벌어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요.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도 심지어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빠가 들어온 후 저는 무심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지훈이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부서지는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그는 몸을 비틀며 손발로 반걸음 앞으로 기어와 거의 닫히려는 문틈을 붙잡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고 다시 극도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집 안에서 코트를 벗고 있는 성현 오빠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성 변호사님, 그가 어떻게, 서연아, 네가 어떻게 성 변호사님을 알아? 내 오빠야.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하고 파동이 없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고 내 오빠라고. 왜, 지훈 씨, 내 오빠를 아는 모양이네. 지훈이는 오빠라는 두 글자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은 마치 산채로 파리를 삼킨 것 같았습니다. 충격, 공포, 불신,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절망과 회색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문틈을 붙잡은 손가락에 힘을 주어 뼈마디가 하얗게 변했지만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현 오빠는 이때쯤 이미 짐을 내려놓고 다가와 제 뒤에 반걸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이를 보지 않고 저에게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분을 나가게 해드릴까? 아니면. 그제야 그는 바닥에 초라하게 널브러진 지훈이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변호사 특유의 반박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 씨, 심야에 제 여동생을 괴롭히시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해드릴까요? 아니면 세빛투자장 대표님과 공명법률이 주임에게 연락해서 지훈 씨 회사의 최근 흥미로운 계약 분쟁과 자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세빛투자, 공명법률. 이 두 이름은 망치 두 개가 지훈이의 심장을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흠칫 놀라 문을 붙잡은 손가락을 불에 대인 듯 움츠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리며 뒤로 털썩 쓰러져 모든 기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성현 오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나아가 주변 지역의 상업법률계에서 성현이라는 이름은 최고의 전문성, 강력한 수완,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인맥을 의미했으니까요. 지훈이의 회사가 최근 휘말린 몇 가지 치명적인 소송과 투자 철회 위기 중 가장 까다로운 두 상대방이 바로 성현 오빠가 방금 무심코 언급한 곳들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수많은 인맥을 끌어들여도 성현 오빠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고 이 거물을 움직여 도움을 청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이 거물이 자신이 버린 약혼녀의 오빠라니. 아닙니다. 성 변호사님. 지훈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거대한 충격과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저의 차가운 얼굴을 보고 성현 오빠의 무표정한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결국 그는 오늘 밤 저를 쫓아온 행동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꺼져. 성현 오빠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지훈이는 온몸을 흠칫 떨며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어가는 듯 허둥지둥 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우리를 다시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영혼 없이 계단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황급한 발소리는 곧 바람과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걸쇠를 잠갔습니다. 세상이 마침내 고요해졌습니다. 성현 오빠는 소파로 가서 앉아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그게 지훈이라는 녀석이야? 응. 제가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인간 쓰레기 같으니 성현 오빠가 평가하듯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는데
꽤 애썼겠는데 내가 처리해서 더 이상 너를 귀찮게 못하게 해줄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니, 오빠. 방금 그 녀석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성현 오빠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는 내 일에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말라고 하셨어. 네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고. 진작에 이런 녀석인 줄 알았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때? 정말 다 정리됐어? 저는 컵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정리됐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가 오늘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순간부터 완전히 정리됐어.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야. 그저 한때 사랑했고 아파했고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거대한 그림자가 갑자기 작고 우스꽝스럽게 변해버리는 것. 남은 건 깨끗하게 비워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공허한 뿐이야. 성현 오빠가 가져온 보온병 안에는 집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달인 보양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제가 이곳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셔서 꼭 뭔가를 보내주고 싶어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출장 가는 길에 들렀다가 마침 이 좋은 구경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는 저와 지훈이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만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단순히 화풀이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신이 처리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결됐어, 오빠. 그가 그렇게 널브러진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야. 더 이상 그 인간 쓰레기와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아. 내 손을 통해서라도 말이야. 성현 오빠는 제 선택을 존중하며 그저 몸 잘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라고 당부한 뒤 떠났습니다. 그는 바람처럼 왔다가 갔지만 묵직한 산처럼 짧은 도움만으로 모든 혼란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지훈이는 제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증발한 물방울처럼요. 저는 가끔 그 부계정으로 그의 주변 소식을 엿보곤 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의 회사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요 투자자들과 협력사들은 연합하여 그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예전 바에 있던 그 빨간 드레스 여자의 회사도 부당 경쟁과 상업적 뇌물수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민준이는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제 부계정으로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충 지훈이를 대신해 사과하며 지훈이가 지금 너무 비참하고 빚더미에 정신까지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너그러이 봐주고 제 오빠에게 더 이상 압력을 가하지 말라고 설득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읽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정이라니 저와 지훈이 사이에는 이미 옛 빚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오빠에 관해서는 그는 일부러 압력을 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문 앞에 나타난 것 자체가 지훈이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압력이었을 겁니다. 지훈이 스스로 양심에 찔리는 구석이 있었고 사업도 깨끗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새로운 삶을 계속했습니다. 직장 업무는 빠르게 익숙해졌고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끔 성현 오빠와 전화하고 어머니와 영상통화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주말에는 해변을 달리거나 박물관을 방문하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베이킹 수업을 들었습니다. 삶은 충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속의 상처는 바쁜 생활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아물었고 더 이상 쉽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다음 주 식료품을 사러 슈퍼에 갔습니다. 신선식품 코너에서 과일을 고르던 중 시야 한 구석에 익숙하면서도 유난히 초췌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지 않은 할인 코너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살이 빠져 뼈만 앙상했고 입은 옷은 싸구려 시장 옷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칙칙했습니다. 그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렴한 우유 한 팩을 들고 가격표를 꼼꼼히 살피며 손가락으로 우유팩을 무의식적으로 문지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하고 옷차림에 신경 쓰던 그 지훈이가 할인 우유 한 팩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니. 그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 고개를 들어 시선을 멍하니 훑었습니다. 우리 시선은 채소 흙냄새와 해산물 냄새로 가득한 공기 속에서 짧게 마주쳤습니다. 지훈이는 흠칫 놀라 손에 든 우유팩을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흰 우유 몇 방울이 그의 더러운 바지춤에 튀었습니다. 그는 감전된 듯 눈을 크게 뜨고 얼굴에는 빠르게 놀람, 난처함, 수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애원하는 듯한 복잡한 표정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허둥지둥 떨어진 우유팩을 주었습니다. 다른 떨어진 물건들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거의 비틀거리며 텅 빈 쇼핑카트를 밀고 황급히 다른 진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오렌지 한 개를 든 채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이 작은 실수를 저지른 것을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것은 심지어 미워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구나. 저는 계속 과일을 고르고 계산을 마친 뒤 떠났습니다. 그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한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지훈이 회사와 업무적으로 왕래가 있었고 나중에는 저와도 약간의 연락을 주고받던 옛 고객에게서 우연히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파산 후 빚에 시달렸고 집에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화병으로 알아누우셨고 그는 예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빨간 드레스 여자도 진작에 종적을 감췄다고 하죠. 듣자 하니 그는 나중에 더 먼 도시로 가서 작은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업직을 맡았는데 수입이 미미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옛 고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자기가 자초한 일이지. 그때 서연 씨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듣자 하니 지금은 말수도 적어지고 사람만 보면 피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대.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담담하게 흥하고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의 결말은 그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 길은 앞에 있고 이미 굳어버린 진흙탕을 다시 돌아볼 흥미는 없었습니다. 삶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회사에는 중요한 대외 협력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도시 최고의 디자인 스튜디오와 접촉해야 했습니다. 상사는 이 업무를 저에게 맡기며 제가 꼼꼼하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협력사 자료를 받아보니 성우 디자인 스튜디오의 설립자이자 수석 디자이너가 우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에 제 심장이 살짝 뛰었습니다. 우진 선배, 제 대학교 선배이자 건축학과에서 유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녀 시절 내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몽롱한 호감의 대상이었죠. 졸업 후에는 연락이 끊겼고 그가 유학을 가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만 드문드문 들었습니다. 설마 그가 그일 줄이야. 만남 예약은 순조로웠습니다. 만나는 날 저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10분 일찍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망 좋은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제가 막 앉자마자 문이 열렸고 심플한 회색빛 셔츠를 입은 훤칠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그에게 유독 관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소년의 풋풋함은 사라지고 성숙한 남자의 차분함과 깊이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준수했고 눈빛은 침착하고 예리했습니다. 바로 우진 선배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멈췄습니다.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그는 정확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기억보다 더욱 낮고 듣기 좋았습니다. 오랜만이네.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그는 회의 테이블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감촉이었습니다. 우진 선배.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선배 회사일 줄은 몰랐어요. 그는 저에게 앉으라고 권했고 그의 시선은 제 얼굴에 머물며 약간의 탐색과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내가 나중에 북쪽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언제 돌아왔어? 지난 몇 년은 어떻게 지냈어? 그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의 안부 인사처럼요. 저는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와 그 불미스러운 결혼 이야기는 건너뛰고 그저 직장 변동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우진 선배는 진지하게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부 인사가 끝나자 우리는 재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그는 전문적이고 예리했으며 제시하는 의견들은 핵심을 꿰뚫었지만 결코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초보적인 협력 의향이 달성되었습니다. 우진 선배는 저를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그를 돌아보자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맑고 집중되어 있었고 입꼬리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이번 협력 기대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서 그를 마주보며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우진 선배. 협력 기대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의 훤칠한 모습을 가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자 미약한 중력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끄러운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신기해. 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잘못된 댐을 떠나 낯선 먼 곳으로 향할 때 어쩌면 진정으로 맞는 사람은 이미 앞서 어떤 모퉁이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준비가 되었다. 성우 디자인 스튜디오와의 협력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진 선배는 정말 훌륭한 협력 파트너였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세부 사항에 신경 쓰고 저희 갑의 의견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회의를 열어 프로젝트 계획과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스튜디오에서, 때로는 저희 회사에서요. 자주 접촉하면서 저는 우진 선배에게 사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훈이처럼 성급하고 허영심 많지도 않았고 제 오빠 성현이처럼 위험있고 강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표면이 잔잔해 보여도 그 안에 수많은 것을 품고 있는 것처럼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질서정연했지만 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업무 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머니와 오빠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그가 귀국 후 몇 년 만에 성우 디자인을 업계 최고로 만들었으며 현재까지 독신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예전처럼 여전히 일 중독자구나. 한 번은 회의가 늦게 끝나서 우리가 함께 건물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무심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진 선배, 여전히 일 중독자시네요. 예전처럼요. 우진 선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불빛이 그의 속눈썹 아래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예전처럼이라는 키워드를 포착한 듯 눈빛에 약간의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나를 알았어? 제 심장이 살짝 뛰었지만 저는 표정을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당연하죠. 선배는 그때 건축학과에서 유명 인사였잖아요.
저희과 여자애들 중 많은 수가 선배를 몰래 좋아했어요. 저는 화제를 모호한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우진 선배는 웃으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때는 도명과 모형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많은 풍경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담담했지만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울림을 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인근 도시에 있는 협력 현장을 공동으로 출장 가서 답사해야 했습니다. 상사는 저를 우리 측 대표로 우진 선배와 동행하게 했습니다. 출장 가는 날, 날씨는 아주 좋았습니다. 우진 선배가 직접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평온하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남쪽의 가을 풍경이 여전히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와 업계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습지대를 지나가는데 백로 무리가 날아오르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진 선배는 차 속도를 늦추고 그쪽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새 보는 거 좋아해? 네, 자유로워 보여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구속받지 않는 것 같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나중에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발전할 생각을 했어? 북쪽에서도 잘 지내고 있었잖아. 이 질문은 이전의 안부 인사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진 선배의 예리함이라면 제가 가끔 회피하거나 간략하게 말하는 것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차 안은 매우 조용했고 엔진의 낮은 웅웅거림과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북쪽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잃어버렸고 아주 중요한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잃어버린 저 자신을 되찾고 싶었어요. 저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솔직함이었습니다. 우진 선배가 핸들을 쥔 손이 살짝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말했습니다. 찾았어? 저는 고개를 돌려 그의 뚜렷한 여벌구를 바라봤습니다. 찾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순조로운 것 같아요. 우진 선배의 시선이 앞도로에서 잠시 저에게로 빠르게 옮겨왔습니다. 그 눈빛은 깊었고 마치 별빛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앞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뭔가 조용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답사는 순조로웠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니 이미 저녁이었고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 우진 선배에게 업무 전화가 와서 옆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성현 오빠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출장이 순조로웠는지 묻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막 핸드폰을 넣으려는데 화면 상단에 뉴스 알림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목은 이 도시의 파산한 기업가 정신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무례였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블러 처리되었지만 그 흐릿한 옆모습과 배경은 제가 예전에 지훈이가 자주 가던 바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알림을 넘겼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 얼굴이 왜 그렇게 진지해. 우진 선배가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게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뉴스예요. 우진 선배는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음료 한 잔을 제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밤에 운전할 때 정신 차리라고 따뜻한 거 사왔어. 고마워요, 선배.
저는 따뜻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이 적어졌지만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차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우진 선배는 아주 안정적으로 운전했고 차 안에는 잔잔한 피아노 곡이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졸려서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반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진 선배가 갑자기 나지막이 저를 불렀습니다. 응.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앞을 응시한 채 음악과 밤하늘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고 낮게 들렸습니다. 만약 지금 한 사람이 서연 씨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서연 씨가 독립적이고 현명하며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면 서연 씨는 고려해 볼 생각 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잠이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차 안은 고요해서 제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직접적이고도 진지하게 물어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저를 본능적으로 망설이게 만들었고 결혼이라는 두 글자에는 조건 반사적인 거부감마저 있었습니다. 우진 선배도 답을 재촉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저 안정적으로 운전하며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그와의 만남, 그의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 그가 저를 바라볼 때의 집중된 눈빛, 성현 오빠가 가끔 우진 선배를 언급할 때 숨기지 않던 칭찬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메말랐지만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제 마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말한 것처럼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빨리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약간 겁먹은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요. 이것이 제 가장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뛰어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봐야 했고, 확인해야 했고, 다시 조립한 제 마음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우진 선배는 제 말을 듣고 입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도하는 듯하면서도 약간 기쁜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목소리는 온화하고 단호했습니다. 시간, 나한테는 인내심이 있어. 나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그는 어떤 달콤한 말도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함께 하겠다는 태도를 표현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제 흔들리던 마음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도심으로 진입했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다채로운 그림자들이 차창을 통해 그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먼저 집에 데려다 줄게. 우진 선배가 말했습니다. 응. 차가 제 아파트 건물 아래 멈춰섰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막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내리려는데, 서연아. 우진 선배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돌아보자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 안의 어두운 불빛 아래 그의 눈은 유난히 밝고 진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진지하게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무엇을 아는 걸까요? 제가 대학 때 몰래 품었던 아무도 몰랐던 짝사랑을 아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번 만남의 기회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묻기도 전에 그는 이미 평소의 온화한 표정을 되찾고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찍 쉬어. 내일 봐. 저는 차에서 내려 그의 차 미등이 모퉁이에서 사라지는 것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에 시원하게 불어왔고 지훈이 때문에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이 이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밤바람에 조용히 소리 없이 틈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빛이 스며들어 오는 듯했습니다. 삶은 마치 가속 버튼을 누른 듯 빨라졌지만 동시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정감을 유지했습니다. 우진 선배와의 관계는 미묘하고 편안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고의 업무 파트너였고 프로젝트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어 양측 상사 모두 우리 팀의 효율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우리 사이에 있던 선배, 후배 또는 가불이라는 얇은 막은 그날 밤 차 안에서의 대화로 살짝 겉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야근할 때 제 입맛에 맞는 야식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가 디자인 문제로 미간을 찌푸릴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많은 것을 묻지 않고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주말에 둘 다 바쁘지 않으면 함께 해변을 걷거나 작은 독립영화제에 가기도 했습니다. 대화 주제는 더 이상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 각자 좋아하는 책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진 선배는 그의 말대로 저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마치 진정한 작품을 공들여 다듬는 장인처럼 모든 단계를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호감은 명확했지만 동시에 절제되어 있어서 저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대우받고 조심스럽게 보살핌 받는 느낌은 제가 지훈이에게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긴장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믿고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평온했고 오랜만에 내일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와 성현 오빠는 우진 선배의 존재를 빠르게 눈치챘습니다. 성현 오빠는 사적으로 인맥을 동원하여 우진 선배의 모든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기본적인 배경 조사라고 했죠. 그리고는 드물게 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우진 그 사람은 능력, 인품, 집안 배경 모두 흠잡을 데 없어. 전에 그 쓰레기보다 은하계만큼 뛰어나. 어머니는 영상통화에서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내가 요즘 점점 얼굴이 좋아지는 걸 보면 엄마는 기뻐. 심지어 직장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우 디자인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매우 훌륭하게 완수했기 때문에 저는 파격적으로 부서 부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직업적 성취는 마치 강심제 같아서 지훈이를 떠나 이 도시로 온 것이 제가 했던 가장 올바른 결정임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승진 축하를 위해 부서 동료들이 저에게 한턱 내라고 성화였고 저는 평판 좋은 지역 맛집을 골랐습니다. 다들 즐겁게 식사하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복도에서 한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있었고 핸드폰을 들고 수화기에 대고 격앙된 목소리로 알아듣기 힘든 말을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랐고 남은 말은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또 지훈이었습니다. 지난번 슈퍼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고 오직 무기력한 좌절감과 희미한 광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곳에서 종업원이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져라 노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이요. 저는 그를 담담하게 한번 쳐다보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하찮은 장애물을 피하듯 옆으로 비켜서서 우리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아, 그가 뒤에서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후회, 분노, 원망, 그리고 어쩌면 그 자신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 가닥의 망상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발걸음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 동료들의 웃음소리, 음식 냄새가 순식간에 저를 감쌌고 뒤편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에 대한 마지막 의무란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미 제 인생길의 미미한 먼지에 불과했고 바람이 불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동료들이 차례로 떠났습니다.
저는 식당 문 앞에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미끄러져 왔습니다. 차창이 내려가자 우진 선배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우연히.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우진 선배가 웃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식당 간판과 차례로 나오는 제 동료들을 훑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회식한다고 네가 말했던 것 같아서, 이 시간쯤 끝날 것 같아서 들러봤어. 승진 축하해. 기분 좋아? 제 마음속에 따뜻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차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우진 선배는 차를 안정적으로 출발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왕 이사님이 내 대학교 선배라고 했잖아. 며칠 전 같이 운동하다가 그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역시나 그는 늘 이렇게 무심한 듯 하지만 저를 향한 진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차는 밤에 유려하고 화려한 거리 위를 달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고 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한 음악만 틀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는 해변 전망대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길은 밤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에는 깊고 푸른 바다와 드문드문 보이는 불빛, 머리 위에는 빼곡한 별들이 있었습니다. 차가 전망대에 멈췄습니다. 이곳은 아주 고요했고 오직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잔잔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해풍이 습한 기운을 싣고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서연아, 우진 선배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하늘 아래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응. 그는 몸을 돌려 저를 마주 봤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그의 깊은 눈동자에 비쳐 마치 별들이 심해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꽤 오랜 시간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아.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놓칠 수 없는 진지함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과거에 상처받았고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약속은 아무리 아름답게 말해도 꾸준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 못하다는 것도 알아. 그는 잠시 멈추더니 코트 주머니에서 크지 않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열지 않고 그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반지가 아니야. 그가 제가 살짝 커진 눈을 보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 성우 디자인이 방금 입찰에 성공한, 그리고 우리 협력 프로젝트에서 확장된 해변 미술관의 디자인 위탁 계약서 사본이야.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도 성우 디자인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 직업적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자 정점을 의미했으니까요. 우진 선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시작과 함께하고 싶어. 그는 그 벨벳 상자를 제 손에 살포시 놓았습니다. 서연아,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돼. 이 프로젝트는 기간이 길어. 우리는 함께 이것이 도면에서 현실이 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그 시간 동안 네가 천천히 느껴봐.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야. 그는 상자를 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네가 괜찮다고 느끼고 원하게 되면 그때 우리 둘 다 마음에 드는 반지를 고르러 가자.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평생을 걸고 맹세하듯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기다릴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 해풍이 휘몰아치고 파도 소리가 울렸지만 저는 세상이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요해서 제 심장이 천둥처럼 뛰는 소리와 그의 차분하고 진심 어린 말들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묵직한 벨벳 상자를 바라보다가 다시 그의 깊고 푸른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가져왔던 쓰라림과 차가움이 이 순간 그의 눈 속 따뜻한 별빛에 완전히 덮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손가락을 오므려 그 상자를 쥐었고
동시에 그의 따뜻한 손바닥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의 품에 살포시 안겼습니다. 그의 흙냄새 섞인 코트 앞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진 선배의 몸이 잠시 굳는 듯 하더니 이내 그의 따뜻한 손이 저를 단단히 감싸 안아 안정적으로 품어주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멀리 도시의 소란스러움도 모두 희미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남쪽 해변의 밤,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저는 진정으로 머무를 가치가 있는 항구와 늦게 찾아왔지만 딱 알맞은 따뜻함을 찾았습니다. 저는 좋아요 라고도 네, 그러고 싶어요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침내 믿고 기대하며 서연과 우진의 새롭고 밝은 미래를 제 손으로 그려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별빛이 바다 위에 부서져 반짝이는 조각들이 되어 조수를 따라 끝없이 먼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